범죄 혐의 16건이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남아있는 2건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16건이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남아있는 2건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거조차도 무죄가 나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광노일 씨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다하다가 내 평생에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나 나십니까? 온 나라가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떠들썩했던 거, 그 분위기는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왜 도대체 그렇게 떠들썩했는지 그 이유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간단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최서원 씨에 대한 그런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2번째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 그 2가지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인가? 우병우 전 수석이 뭘 그렇게 잘못했던 것인가? 맞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조작된 언론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몇몇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죄를 다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그거를 좀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징역 1년으로 감형이 됐었죠. 그쵸?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를 했는데 왜 그렇게 검찰이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대폭 형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1년이 나온 것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국정농단 방조 관련된 혐의가 모두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저게 왜 놀라운 일이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뒤집어 엎어졌었던 사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졌냐 이거죠.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상황이 무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현상을 막 이렇게 걸고 SNS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능 프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저런 식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의 지금 광풍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민석입니다. 안민석. 청문회 나와서도 안민석이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메모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우병우 증인이 그동안 어느 증인도 하지 않았던 메모를 한다, 누가 배려하고 특혜를 줬는지 모르지만 메모를 못하게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당연히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냥 정치적인 쇼하는 겁니다. 매번 안민석이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쇼질을 또 하는 거예요. 개그맨이 됐건 국민들이 됐건 안민석이가 됐건 정치인들이 됐건 다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무슨 우병우를 잡아야 된다, 우병우가 무슨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역적이라고 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로 지금 나온 거예요?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무죄가. 그리고 유죄로 인정이 된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24건의 범죄 사실을 입건해 가지고 18건을 기소를 했는데요. 16건은 무죄가 된 것이고 2건만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 무엇이냐?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유죄로 선고가 된 거거든요.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 전 수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찰을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병우 전 수석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불법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무죄로 선고가 된 거거든요.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 전 수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찰을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병우 전 수석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불법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불법 사찰에 대해서 공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윤수도 공모를 한 것이고 추명호도 공모를 한 것이고 우병우 또한 마찬가지로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3명이 지금 다 같이 공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윤수 같은 경우는 이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미 무죄 판단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3명이 공모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무죄가 나왔으면 나머지 2명 또한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의
전수석에 잘못이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남아있는 그 두 가지 유죄 건, 그 두 건마저도 무죄가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성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그 남아있는 두 건을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 26일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박근혜 국정원이 문화재 전문가, 교육감 등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다?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불법 사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딥니까? 내 나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시민행동단체인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가운데 지금 핸드폰 하고 계시는 분 뭔가 좀 익숙합니다. 자, 보니까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사람입니다. 광노현 씨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광노현 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광노현입니다. 광노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때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광노현, 박명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죠. 근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돼버렸어요. 왜? 후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던 겁니다.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천만 원 선고가 나왔죠. 2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친여권적인 인사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단까지 다 나왔다. 그럼 뭐합니까? 그냥 배째라 이거예요.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는 무슨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의 희생자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딱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수 기억나시죠? 그렇죠? 똑 닮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 판단까지 다 끝나 있는데 갑자기 그냥 등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희생자다, 뭐 검찰이 지금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명숙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냥 지금 집권 여당이 자기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를 왜 모르십니까? 한명숙도 그렇게 이용당했던 것이고 광노현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16건이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남아있는 두 건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거조차도 무죄가 나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광노현 씨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참으로 딱한 것 같습니다. 광노현 씨가 됐건 한명숙 씨가 됐건 문재인 정권이 됐건 참으로 딱한 것 같아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무능력한 그런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무능한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무능력한 그런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무능한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정당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탄핵이 되기는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탄핵에 대한 판단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부당했는지 법리적으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은 권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 법리적으로 부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자, 한석훈 교수님이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인터뷰를 가지셨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뷰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마치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일반적인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그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았냐 잘못됐냐 그것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 결과는 지금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죠. 정작 그 탄핵 사유가 나중에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탄핵을 소추결한 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한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됐던 많은 혐의들, 그 혐의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A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탄핵을 정당한 탄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소수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것이 몇 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개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쓰였던 모든 지금 혐의들입니다. 그 혐의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직권남용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뇌물죄, 강요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 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모든 혐의가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혐의를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두 번째가 직권남용, 그리고 세 번째가 뇌물죄, 강요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됐건 직권남용이 됐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형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년, 5년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뇌물죄, 강요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핵심이 뭡니까? 최서원 씨가 일단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강요죄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법원은 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사익 추구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느냐, 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이 강요 행위였느냐, 이것이 결국 다 입증이 안 되거나 무죄가 됐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상 진짜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됐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감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가장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수감이 된 사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탄핵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의해서 추가된 삼성 뇌물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특검의 수사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이 바로 이재용이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보수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분들한테도 제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된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재용에 대한 수감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탄핵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탄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곳에서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의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하신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작년 10월 달에 타계하셨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6개월, 7개월 이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난 뒤에 가장 이제 관심이 됐던 것은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상속세를 지불했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꽤나 지금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 드디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 과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건너야 되는 아주 높은 장애물 한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속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법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상속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나눈 이재용, 양보한 이부진, 이서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지금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같이 나눴다라고 한다면 양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나눴는데 또 양보를 했대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같이 나눴다라는 것인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양보를 했다라는 것인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 각각 원래 삼성전자 지분이 어땠습니까? 0%, 0%, 0.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속을 통해서 0.93%씩 균등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한 상속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사람 전부 다 각각 120만 5,720주씩 나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같이 나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양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부진과 이서연이 이재용한테 무엇을 양보했다라는 것일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각각 지분이 어땠습니까? 0.06, 0%, 0%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이번 상속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 대부분을 누구한테 몰아준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은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 가졌지만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눴지만 이부진, 이서연이 양보했다. 이런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삼성생명에 대해 가지고 몇 프로 조금 더 몰아준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거 조금 더 몰아줬다라 그래가지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삼성물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삼성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배구조는 이제 삼성생명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에서 시작이 되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속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 두 번째 이제 지배 단계에 있는 삼성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상속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해선 18.13%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해선 10.44%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속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핵심 계열사 지분율엔 변화가 생겼지만 기존 그룹 지배구조의 큰 틀에는 조금의 균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남은 가족들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부진과 이서연 두 사람의 양보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피엔딩인 것 같죠. 남매들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것이고 지배력까지 확보했으니까 해피엔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마침 삼성생명 법인 삼성
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피엔딩인 것 같죠. 남매들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것이고 지배력까지 확보했으니까 해피엔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뭡니까? 삼성생명법입니다. 저게 원래는 삼성생명법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게 딱 지금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콕 집어가지고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다, 삼성전자법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자 원래 지금 보험업법에 따르게 되면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총 자산은 시가로 주식과 채권은 취득 원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은 시가로 기준하게 되면은 12.3%지만 취득 당시 원가로 계산하게 되면은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박용진인 것이죠. 원가로 이제 계산하지 말고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험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 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3%로 제한이 되는 것이고 3%를 초과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지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법을 삼성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이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대기업과는 다르게 삼성그룹은 상속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매끼리의 무슨 뭐 싸움 이런 것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박용진이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저 지금 삼성전자법, 삼성생명법 저게 지금 장애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저 법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뿐만이 아니겠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국민적 여론이 있어야지 저런 식의 법이 통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